그래서 어떤 통계를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지금 빈부가 중산층이 좀 홀쭉해지고 양쪽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다. 그 빈곤의 확대라는 문제가 있고 양극화라는 이중의 문제가 존재한다고 우리는 직관적으로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얼마나 그런 정도가 심각할 것인가 하는 것은 약간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그 어떤 나라보다도 사회 변동, 소위 데모그래픽이 인구동학이라고 얘기하죠. 인구의 변동, 가구의 변동이 극심합니다. 우리가 지니 계수도 그렇고 엔겔 계수도 그렇고 중산층 기준도 그렇고 전부 가구 소득을 따집니다. 가구 소득. 잘 들으십시오. 가구당 소득이 얼마냐 이렇게 따지거든요. 가구당 소득을 따지는 것은 자연스럽죠.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에는 지금 최근 10년 동안에도 1인 가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1인 가구. 1인 가구 누구냐? 취직을 앞두고 따로 나가서 살고 있는 내 아들도 1인 가구예요. 예를 들어서 자식들이 서울로 올라오고 홀로 남겨진 고향의 어머니도 1인 가구입니다. 1인 가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남자는 27세, 28세, 여자는 26세와 79세에 홀로 사는 가구의 비중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얼마나 늘어났느냐. 1인 가구가 2010년 11월 인구 총조사 지금 나와 있는 게 2010년짜리가 나와 있거든요. 2010년도 인구 총조사가 통계청에 1인 가구 수가 414만 2천 명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가 1,500만 가구거든요. 말하자면 세 가구에 한 가구꼴로 4분의 1이 1인 가구입니다. 세 가구 건너서 한 가구, 또 세 가구 건너서 한 가구가 1인 가구예요. 2010년도 현재. 10년 전보다 89%가 더 늘어난 겁니다.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1인 가구가. 414만 2천. 통계청 조사요원이 조사를 합니다. 혼자 사세요? 예. 한 달 소득이 얼마나 되세요? 이 조사는 다 구두 설문조사입니다. 구두조사입니다. 전화해서 조사하는 거 또는 방문해서 조사할 수도 있겠죠. 저 소득 없는데요. 나와서 사세요? 예. 그래도 부모님이 돈을 좀 보태줄 거 아니에요. 하숙비 좀 자취비 좀 보태주시죠. 얼마입니까? 얼마입니다. 그 이전 소득 얼마로 적는 겁니다. 그 프롤레타리아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무리 잘 살고 있어도. 이게 어마어마하게 통계 들어있는 겁니다. 노인들 전화 받죠. 집에 소득이 얼마나 되세요? 내가 무슨 소득이 있어 이 늙어가지고. 자식들한테 안 받으세요? 안 받아. 안 줘. 나를 굶기 죽이려는가 봐. 소득방해입니다. 문제는 그런 통계의 문제는 언제나 존재하죠. 근데 바로 그 1인 가구가 엄청나게 늘어나 버렸다는 겁니다. 과연 1인 가구를 제외해버리면 1인 가구를 제외하면 1인 가구를 다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1인 가구로 전락한 분들도 있거든요. 말하자면 소득이 있는 남편이 죽었다. 또는 그야말로 이제는 완전히 분가하고 아버지 엄마도 소득이 없어졌기 때문에 자기가 돈 벌러 나왔는데 아직 자기도 소득이 시원치 않다. 알바 정도 하는 독립가구다. 그럼 그게 진짜 소득이잖아요. 진짜 빈곤계층일 수도 있죠. 그래서 1인 가구 중에 무엇을 드러내고 무엇을 포함시킬지가 불분명해요. 물론 통계적으로 그런 이제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기법이 있습니다만 완전히 제거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1인 가구가 건 2배 가까이 불어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220만 가구였다가 414만 가구나 불어난 겁니다. 200만 가구 이상이 불어난 거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불어난 겁니다. 전체 1500만 가구에서 어마어마하게 불어났어요. 이 200만 불어난 가구가 전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젊은 애들이 난 집도 없는데 옆집 아저씨는 집이 많다. 당연하죠. 우리 아버지는 정규제인데요. 우리 아버지는 수입이 좀 있지만 우리는 개판이에요. 당연히 가난한 빈곤계층이다. 만일의 1인 가구다. 세대주 이런 게 아닙니다. 세대주 이런 것이. 호주제도는 없어졌고요. 세대주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혼자 살면 독립가구예요. 혼자 산다. 그럼 독립가구입니다. 이 믿어도 되나요? 이 통계를? 이 통계를 믿어도 될까요? 엔게길에서도 마찬가지고 지니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도체 가난한 자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동아일보나 무슨 또는 SBS, CBS 이런 거 보면 나라가 완전히 결단 날 것, 벌써 결단 났어야 될 것 같은데 또 무슨 계절만 되면 오히려 인천공항을 통해서 해외 연수 나가는 학생 연휴가 되면은 해외 놀러 나가는 보통의 중산층만 연일 사상 최고치잖아요. 어디 식당 가도 전부 좀 유명한 식당이다 그러면 10,000원이고 줄 서 엉망이고 기다려야 되고 가면 주차장에 차 댈 데가 없고 세종문화회관이건 어디건 가면 10,000원이고 영화 한 프로가 조금만 떴다 그러면은 몇백만, 천만이고 어디 가도 10,000원의 소비 대중이 존재하죠. 야, 정말 이거 어느 정도로 우리 사회가 진짜 빈곤해지고 있고 양극화되고 있는가. 물론 극단적인 경우는 얼마든지 많이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빈곤계층으로 전락한 어떤 가구. 구체적 어떤 사례를 들라 그러면 찾으면 엄청나게 있죠. 그러나 전체 상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숫자로 볼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숫자를 본질적으로 왜곡시키고 있는 것이 이 1인 가구라는 것의 존재인 겁니다. 정말 맞는 거냐 이게. 그럼 1인 가구가 어느 나이에 제일 많냐. 남자는 28살, 여자는 26살. 결혼하기 직전이잖아요. 대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직장에 취직했거나 취직하기 직전 또는 결혼하기 직전 그 단계에서 이제 1인 가구가 굉장히 많고 할머니들이 이제 79세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당연히 조사하면 빈곤 가구죠. 그러나 우리가 사회적으로 그 계층을 빈곤하다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말하자면 경제생활 자체로 놓고 보면 여전히 오히려 부모의 지원과 부모의 경제권역 안에 존재하는 2030이죠. 1인 세대들이고 아직 인생을 제대로 출발하지 않은 세대, 준비 세대에 불과한. 그런데 그 세대를 전부 빈곤한 프롤레타리아다 이렇게 주장하면 굉장히 곤란하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20대는 전부 프롤레타리아죠. 전부 빈곤계층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5식구다. 불과 몇 년 전에 아버지 엄마까지 계셨으니까 7식구다. 7식구 중에 집 가지고 있는 사람 저밖에 없었잖아요. 7식구 중에. 그러면 누가 보고 정규제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에서 부동산을 가진 사람은 오직 14%가 100%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고도로 부가 집중된 국가라고 얘기하면 웃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야, 정규제 집은 말이야. 정규제 혼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고도로 부가 집중되고 오로지 1인이 지배하고 나머지 6명의 프롤레타리아가 거기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아주 정말 부의 편제가 극악한 국가야. 실제로 이렇게 통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아는 어떤 윤리학
철학 선생이 무슨 학회에서 이렇게 주장했어요. 우리나라는 10%에 불과한 상위 지주가 전 국토의 민간 국토입니다만 국유지 빼고 국토의 90% 가까이를 점유하고 있는 고도로 부가 집중된 국가라고 규탄을 해요. 이런 국가에서 우리가 정의로운 분배를 주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주장을 해요. 어떤 교수가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10% 남짓이 10몇 프로였어요. 90% 가까운 땅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얼른 들으면 야 정말 때려 죽일 혁명이 나도 여러분 나야 될 국가처럼 보이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우리 집이 그런데요. 우리 집이 7명 구성원 식구 중에 지금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셨으니까요. 7명 식구 중에 땅 가진 사람 나밖에 없었죠. 그럼 우리 집에 혁명이 나야 되나요? 바보 아니에요 이거? 참 우스꽝스러운 통계를 가지고 와서 소위 무식한 인간들이 제멋대로 짓거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동아일보 보세요 이게. 제멋대로 짓거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예? 아무리 노력해도 아버지보다 잘 살기 힘들어. 당연히 아버지 혼자 집 가지고 있죠. 그 통계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리고 그 엉터리 교수가 얘기했다는 상위 10% 중에 진짜 극상위는 누군지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땅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1번부터 100번까지 세면 누군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얼른 떠오르는 게 누굽니까? 아,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 현대자동차그룹의 정몽구 회장?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1등부터 100등까지 고르면요. 전부 농민들입니다. 농민들입니다. 아니,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공장은 조그만 땅만 있어도 반도체 만들면 생산성이 높지만 농업은 생산성이 낮으니까 어마어마한 땅을 가져야 되잖아요. 아마 우리건 김 PD도 처음 내인데 이런 얘기를 들을 텐데 우리나라에서 땅 많이 가진 사람 1등부터 100등까지 다 농민들이에요. 그러니 실상을 제대로 알고 얘기해야죠. 어디서 이상한 숫자 하나 가져와서 옛날에 제가 조국 교수는 말도 안 되는 20대 80 통계를 어디서 신문에서 5번인 걸 가지고 와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다가 제가 한번 지적을 하니까 왜 말꼬리를 잡았냐고 얘기하지만 그게 무슨 말꼬리예요? 통계를 제대로 읽을 줄 모른다고 주장하면 그게 말꼬리입니까? 그러면 조국 강의에서 그런 거 다 빼고 나면 강의 내용이 없는데 그 10%가 90%의 땅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이것저것 다 빼고 나면 주장 자체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말꼬리가 아니고 이건 말의 본질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소위 우리가 중산층 통계, 양극화 통계, 허다한 마치 내일 아침에 폭동이 안 나면 이상할 것 같은 엄청난 숫자들이 돌아다니고 있지만 과연 그런 것인가 한 번 정도로 우리가 의심해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의 진면목이 무엇인가, 진짜 실상은 뭔가, 진상은 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대책을 세우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가 내일 당장이라도 망해갈 것처럼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 1.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통계 문제가 있습니다. 통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는 이런 사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통계의 문제가. 왜? 우리나라가 그악스럽게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우리나라만. 그래서 1인 가구 문제를 드러내지 않고 말하자면 통계적으로 제거하지 않으면 진면목을 알 수가 없습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난 데 비하면 오히려 빈곤화되고 있지 않아요. 제 느낌으로는. 통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통계청 통계에서 과연 도시가구 소득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1인 가구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거든요. 그래서 1인 가구의 독립, 말하자면 분가,
아버지 집에서 나와서 살고 결혼하기 전에 28세 남자는 여자는 26세 피크를 이루는 가장 많은 1인 가구의 그는 진짜 빈곤이 아니니까요. 가만히 그걸 빼고 나면 이게 10분위가 40%밖에 10년 동안 안 늘어나고 1분위가 10분위는 45% 늘어났다. 이러면 1인 가구의 증가를 계산하면 오히려 빈부격차가 없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마저 들거든요. 물론 전체 가구를 보면은 격차가 현저하게 벌어져요. 밑에 1분위는 30%가 늘어날 동안에 10분위는 50%가 49.61%가 늘어났으니까 상당히 많이 벌어졌다. 오히려 이거는 1인 가구의 증가를 충분히 반영한 것 같은데 도시 근로자 가구만 놓고 보면 오히려 빈부격차가 줄어드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약간 들죠. 첫째 이유는 그게 있고 둘째 이유는 이게 있습니다. 복지정책이 빈곤한 사람을 늘립니다. 복지정책이 빈곤 계층을 늘려요. 복지정책이 빈곤 계층을 늘린다. 다른 이유는 아니고 사람들이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빈곤하다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동영이 노인 폄훼했다고 욕을 많이 들었지만 제 이 말을 혹시 노인분들이 오해를 마시기 바랍니다. 노인이 된다고 해서 원만한 인품이 되거나 세상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게 되는 그런 제너러스한 마음을 갖기는 더 어렵습니다. 노인이 되면 기회가 차단되고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고 인생은 짧고 애착은 오히려 훨씬 심해지고 그래서 노인이 될수록 고집이 세어지고 더 폐쇄적이 되고 더 타인을 용서하기 어렵게 되고 더 말하자면 거칠어지기 쉽죠. 또 노인은 더 이상 자기가 타인과의 교섭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노인이 되면 강팍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잘 늙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저도 이제 나이가 점차 높아지고 있어서 어떤 데 차 속 좁은 노인들 보면 나도 저렇게 될까 하고 참으로 두려워지죠. 그 젊을 때는 많은 가능성이 아직 열려져 있기 때문에 사람이 아주 관용적이고 제너러스하죠. 근데 노인이 되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얘기 드릴 거는 노인이 되면 거짓말을 잘해요.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더군다나 노인이 치매 거짓말하는 거는 뭐 유명한 얘기죠. 뭐 노인들이 죽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젊은 처녀들이 결혼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더 거짓말을 많이 한대잖아요. 뭐 그건 뭐 웃긴 얘기고. 사회조사원이 전화를 합니다. 노인복지가 많아질수록 예를 들어서 가난한 노인에게는 월 노인기초연금 월 30만 원을 주겠다. 재산이 얼마 이상인 소득이 얼마 이상 받는 자식한테 이전 소득을 받거나 손주를 봐주고 용돈을 좀 많이 받는다. 그것도 다 소득이거든요. 근로소득입니다. 기타 소득입니다. 근데 소득이 있으면 10만 원밖에 안 준다. 소득이 없으면 30만 원을 매달 기초노령연금으로 준다. 노인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사회조사원이 조사를 나옵니다. 손주 봐주고 돈 혹시 받으세요? 안 받아요. 왜? 안 받는다고 하면 당장 30만 원이 나오는데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노인들이 갑자기 가난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복지제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노인들이 갑자기 가난해지기 시작해요. 이건 어느 나라에나 관찰되는 현상입니다. 왜? 가난하다고 하면 국가에서 돈이 나오잖아요. 자기가 평생 국가에 돈을 많이 냈는데 이때까지 세금으로. 이제 노인이 되어서 국가가 공짜로 돈을 주는데 그 돈이라도 열심히 타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노인에 대한 복지 수급이 많을수록 노인은 더 빨리 가난해지는 외양을 취합니다. 내 가난해. 내 돈 없어. 그 국가에서 돈 좀 내놔.
그래서 복지 정책이 많을수록 노인들은 더 가난해져요. 진짜로 가난해지는 게 아니고 가난해졌다, 가난하다, 나는 소득이 없다고 국가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야 돈이 나오니까. 자식을 불효자로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자식한테 돈 한 푼 받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노인들이. 왜? 그렇게 해야 돈이 나오잖아요. 지금 벌써 새누리당에서 박근혜 당선자 돈 없는 노인에게는 뭐 20몇만 원, 돈이 있는 상위층 노인에게는 뭐 10만 원 이러잖아요. 그럼 그 중간 정도 뭐 경계선에 있는 노인들은 다 내 돈 안 받아. 자식들이 내인데 한 푼 주지도 않아. 이 나쁜 자식들이. 하고 얘기를 하죠. 그래야 그 돈 받아서 손주들 오면 사탕이라도 사줄 거 아니. 복지정책이 노인을 가난하게 만듭니다. 그는 인지상정입니다. 아주 인지상정. 그 다음에 3. 인간의 이타심, 도덕심, 자비심이 사회를 더 지옥인 것처럼 묘사를 해요. 지식인들일수록이 어떤 모임에서건 자기 주변의 가난한 이웃에 대해서 아주 과장되고 동정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죠. 왜? 그게 자기가 꽤 인간답다고 하는 증표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모임에 가서든 자기의 선행을 과장되게 얘기하고 이웃의 불행에 대해서 자기가 자상하게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해요. 그게 이제 소위 강남 좌파들이 주로 하는 전략이죠. 자기는 충분히 도덕적이며 이타심을 가지고 있고 자비심이 있고 세심하기 때문에 이웃의 가난과 이웃이 처한 어려움에 대해 자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지금 자기가 거래하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믿도록 하는 굉장히 좋은 전략이거든요. 소위 이타심은 이기심의 진화적 전략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지식인들일수록이 이웃의 사랑을, 이웃의 어려움을 과장되게 얘기하고 자기의 도덕심과 이웃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과장되게 얘기하죠. 그게 이제 강남 좌파의 전형적인 레토릭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마치 자기는 굉장히 신뢰성이 있고 이타적인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거죠. 물론 의식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면 위선자가 되는 건데 자기도 모르게 이타심은 이기심의 진화적 전략이라는 하나의 법칙이 자기로 하여금 그런 스테이트먼트를 가는 데마다 남발하게 만들죠. 그래서 인간의 이기심이 그런 이타적 전략을 만들어내고 그런 이타심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전략이 다른 전술들하고 맞아떨어지면서 이웃의 빈곤을 과장되게 얘기하고 우리 사회가 마치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처럼 과장되게 얘기하는 습관을 언어 습관을 만들어내죠. 근데 강남 좌파 이번에 강남에서도 예를 들어서 왼쪽에 많이 찍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강남 좌파들한테 그러면 세금을 좀 내라 그럼 절대 안 내죠. 부자들에게. 그러니까 자기는 쏙 빠지고 우리 사회의 아주 극소수 이건희, 정몽구 뭐 이런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낼 것을 촉구하면서 자기는 아주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죠. 그래서 중산층 증세, 보편적 증세이란 뭐 기절을 하죠. 부자 증세여야 하지 이렇게 하면서 빠져나가. 말하자면 이런 무식도 있고 이런 무식. 둘째, 복지정책 자체가 노인들을 더 가난한 포지션을 취하도록 만드는 자극하는 굉장히 높은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가 위선. 강남 좌파 스타일의 위선. 이런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의 착각이거나 거짓말이거나 위선이거나 하는
문제들이 우리의 복지 문제를 매우 곤란하고 복잡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거짓말이거나 통계 착시이거나 위선이거나. 그 제가 1월 15일자 정규제 칼럼에 이제 이런 얘기를 좀 썼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고 또 최근에 과연 우리 사회의 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례들 말고요. 사례는 뭐 어마어마하게 극단적인 사례들이 많이 있으니까 사례가 아니고 전체 상을 보는 건 역시 통계거든요. 그래서 통계가 갖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 오늘 말씀드렸습니다.